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탄핵안 가결로 전국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남은 과제들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허용범 전 국회 대변인,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234 압도적인 찬성표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234 의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어제 사실 그 국회 표결은 누가 봐도 예상보다 조금 많았지 않습니까? 다 많았죠. 그래서 이제 놀라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민심을 따라가는 표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언론이나 국민들이 이것을 촛불혁명이다, 뭐 시민혁명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정말 우리나라의 성숙한 민주주의 또 시민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줬는데 저는 그 반대 측면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 체계는 대의민주주의에 기반하고 있고 그 대의민주주의는 선출된 권력은 대통령과 국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가 과연 지금까지 그런 거리의 민의를 쫓아만 가고 누구는 심하게 곁불만 쬐다 그래요. 쫓아만 가고 그런 거리의 민의를 수렴해가지고 그걸 제도적 틀 안에서 그걸 풀어내는 노력을 제대로 했느냐. 또 국민들은 지금은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퇴진에 집중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면 정치인들을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정치인들, 특히 국회도 우리나라 국회도 지금 그런 국민의 불신의 극도의 불신의 대상이고 또 이제까지 보여준 40여일간 보면은 그 무능함을 보여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태를 수습을 국회가 주도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뭐 탄핵이 아닐지는 몰라도 정치적인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저는 그 두 가지를 아주 느꼈습니다. 네, 의원님은 어제 탄핵안 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탄핵안의 가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뿐만이 아니라 20세기적 낡은 대한민국의 모든 질서에 대한 탄핵이다. 통째로 탄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정파 간의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픈 시기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탄핵 가결 이전과 이후를 어떻게 확연하게 대한민국이 다르게 구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분명하게 안겨준 것이고 뭐 숫자가 어떻게 되고 하는 문제는 각 정파 간에 이제 앞으로 흐름들은 뭐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권이 정확하게 뭐 전국에 흐름을 주도권을 쥐게 된 표라든가 또 새누리당 내부를 보면 비박계가 어떤 당 내의 분위기를 주도한다든가 이런 숫자의 의미는 있겠습니다만은 네네. 국민이 보시기에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허용범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정치권의 역할을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모든 지혜가 모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어제는 참 무거운 마음으로 역사의 한 장과 국민과 함께 마주한 것이고요. 고비마다 쓰러져가는 민주주의를 일으키는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런 것이고 앞으로 정치권은 그러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어제를 지켜봤습니다. 네. 네. 탄핵안이 가결이 됐고 이제 황교안 권한 대행 체제가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또 우려할 부분은 없었는지 평가해 주시죠.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휴일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예. 국무위원 간담회 비슷한 거를 이제 개최해서 제가 아주 유심히 봤는데 네네. 또 전 국민이 유심히 봤을 거예요. 지금 황교안 대행이 어떻게 하느냐. 안보 문제를 가장 우선시하고 또 사회 혼란이 없어야 되고 경제 문제 뭐 이런 민생 현장에 찾아가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다 좋은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교과서적인 말씀이시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총리는 지금 저 대행이죠 이제 굉장히 무거운 임무를 안게 됐는데요. 그 무거운 임무라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단순히 대행한다는 차원에서 무도한 임무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냥 일상적인 이렇게 평온하고 뭐 이렇게 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상태라면 그 대행의 관리 권한으로서 관리인으로서 하면 되지만 네. 지금 우리나라는 누가 봐도 첫 번째 경제, 그다음에 북한 핵위기 등으로 인한 안보, 또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등으로 인한 외교 모든 분야에서 누란의 위기, 이 달걀을 쌓아놓은 듯한 그런 위기라고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있고요. 또 이 헌재 심판이 얼마 가지 모르는데 지금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네. 확정된 날짜가 없는데 그 기간 동안 헌재가 공정하고
정말 중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 것도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임무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정치권과 협력해 가지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도 결국은 국회가 한 축을 있지만 그것도 국정을 담당한 총리 권한 대행의 임무인데 이런 것들이 과거 고건 권한 대행 체제보다도 그 강도에서는 훨씬 높고 위중하고 또 대선까지 눈앞에 두고 있고 네네. 그때는 대선이 먼 훗날의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건 대행은 그냥 일상적으로 오늘 아침 하신 대로 뭐 좋은 말씀인데 그런 교과서지고 뭐 어쩌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공전 말씀 비슷한 말씀을 할 게 아니라 네네. 그보다도 훨씬 더 이 긴장감 있고 정말로 이 비장의 각오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고건 전 총리 그 당시 때보다는 이 황교안 총리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는데요. 보다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적극적 정도가 아니라요. 네. 본인이 그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통령 권한의 100%를 다 주고 있어요. 어떤 때는 때로는 그 우리가 말하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 국가 원수로의 고유 권한은 사용해서 안 된다. 네. 단순한 잠정적인 관리인이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본인은 거기에 먼저 선을 그을 필요가 없어요.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항상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고 네.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우리가 지금 북한의 문제가 이렇게 다 벼져 있어서 가만히 있어서 자꾸 못 느끼지만은 이 안보 위기는요. 불과 이 최순실 사태가 나기 바로 직전까지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를 만큼 그만큼 위중한 사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건 총리는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위축돼서 네. 아 옛날에 고건 총리가 63일 동안 그냥 평범한 관리자로서 잘 이끌어가지고 지지율이 30%까지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대권 주자로도 거론되고 했는데 네네. 나도 뭐 속으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심이나 또 혹은 욕심을 갖고 한다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로 내가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다. 혹은 대통령보다 더한 임무를 갖고 있다. 이렇게 각오를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주어진 모든 헌법상의 권한을 사용한다는 각오가 돼 있어야지 그렇게 평범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 그 하신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건 권한대행과 황교안 권한대행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고건 권한대행 시절은 탄핵안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굉장히 컸던 시절이고요. 지금은 탄핵안에 대한 국민의 찬성이 압도적인 시기의 권한대행입니다. 네네. 이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장관을 지내면서 국무총리까지 올라왔던 박근혜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해온 사람이고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가 100가지도 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허영범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국가적인 위대한 상황, 위기적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야당도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대행까지도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법적인 논리를 떠나서요. 어쨌든 그런 정치적 용어를 써왔는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황교안 권한대행이 본인의 현상 유지적 임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건 총리 시절의 전례를 잘 봐가지고 네. 어쨌든 오버하지 않으면 어쨌든 국정의 지금 한 축을 담당해 가야 되는 국회와 함께 좋은 파트너가 되어서 사실 지금 이런 어떤 위기 상황들 극복해 가는데 협조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광장은 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황교안 총리 체제마저도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 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치권은 광장의 목소리와 반드시 목소리가 같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책임감이 많기 때문에 광장의 목소리를 참고는 하지만 그것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녹여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황교안 총리가 본인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고건 총리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겸허한 자세로 자기도 이런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한 어떤 공동 책임자라고 생각하고 네. 겸허하게 의회와 잘 협조하면서 그렇게 이 국정을 운영해 가면 지금 걱정해 주신 안보의 위기나 경제의 위기 이런 것들을 의회와 함께 큰 갈등 없이 잘 대처해 나간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뭐 국정교과서의 문제나 사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일관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지금 어쨌든 의회 권력은 지금 야권이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 반대하는 이러한 일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서로 협의하면서 좋은 접점들을 찾아내는 지혜가 중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그 야권의 협조를 받으면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이러한 문제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이다 예상합니다. 네. 협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중간에 광장의 목소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탄핵안 가결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7차 촛불 집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국회 주도권은 야권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권은 아마 딜레마적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어제부터 이제 추미애 대표나 이제 즉각 사퇴, 대통령 즉각 사퇴나 뭐 또 그 전에 얘기했던 황교안 총리 뭐 저 내각 총사퇴 이런 얘기는 안 하기는 안 하는데 오늘 이제 집회를 하게 되면 만약에 촛불 민심이 그 시위하는 분들이 아니다 무슨 소리냐 탄핵은 탄핵이고 즉각 사퇴해라 이렇게 계속 주장하면 네. 오늘 그 추미애 대표하고 다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본인들은 한편으로는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한 대로 국정안정, 정부와 함께 추미애 대표가 어제 국회 정부 협의체를 만들자 이렇게 하고는 황교안 체제를 인정한다는 얘기인데 또 한편으로는 촛불 민심이 아니다 내려오라 그러면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될지 네. 지금까지 한 행동 양식을 보면은 촛불 민심을 추종하는 형태였거든요. 항상 뒤따라갔어요.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고요. 또 하나는 대단히 또 딜레마가 야권은 지금 이 대선을 앞두고 본인들의 수권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약간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였고 또 민심을 이제 추종하는 모습과 또 어떤 측면에서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혼란을 약간 부채질하는 측면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탄핵이 이루어진 이상은 이제는 야권이 국정을 주도하고 있고 다음 정권을 맡을 수 있다. 우리가 국정을 맡을 수 있다라는 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네네. 언제까지 그 촛불 민심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거기에 또 딜레마적 상황에 부딪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겁니다. 저는 어떤 선택을 할지가 네. 그 야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야권으로서도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인데 사실 저희가 이런 촛불 민심을 야당이 먼저 광장을 주도했다면 이것은 정쟁의 싸움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으로서는 국민의 목소리, 스탠스를 잘 흐름들을 지켜보면서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잘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야권이 앞장서서 촛불을 주도했다면 여권이 나올 것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극한 혼란으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야권이 혼란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은 아주 엄중하게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가장 큰 목소리가 국민 스스로 내고 계신 측면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나 야권으로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수권 능력도 분명히 보여드려야 되고 국가의 위기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광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네. 어떻게 그 수권 정당 대한 세력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은 야권으로서의 고민만이 아니라 이제 여당이 재편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함께 논의를 해가면서 정부와 함께 그런 문제들은 이 향후 정치 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면서 또 국민을 또 말씀드리고 설득할 수 있다면 그렇게 또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집회가 좀 축제 분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아무래도 이제 탄핵을 일단 소추 의결하는 데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네. 지금 여러 가지 등장하는 구호를 봐서는 대통령의 즉각 퇴진 같은 것들이 변함없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 축제와 함께 그런 또 다른 측면도 있을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어떤 탄핵 결정을 또 추동하는 그런 동력으로 앞으로 촛불이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이야기가 될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 있는데 올라오면서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오늘만큼은 그동안에 정말 이 탄핵을 가결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국민들이 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함께 좀 격려하자라는 측면이 강하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이건 여야를 떠나서 굉장히 대한민국의 불행이고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또 국민들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이 더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상처를 받으셨는데 이것은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 우리 국민들이고 상처받은 그 마음들을 함께 위로하고 가야 되는 그러한 자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역시 우리 국민은 정치보다 의식이 높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
아니다. 헌재 결정을 일단 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된다는 목소리에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은 그런 목소리가 다 분출이 되겠지만 그것을 이제 저희 정치권이 논의를 해가면서 향후 정치 일정을 제시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단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누리당의 친박계 또 비주류의 분위기는 더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주류 측에서는 뭐 해체 해산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정현 대표 일단은 당장 사퇴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분당 가능성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국한에서 이번 이제 파장을 국한에서 얘기한다면은 새누리당은 사실 뭐 심리적 분당 상태를 넘어서서 정치적으로 분당 상태라고 봐야죠. 그 대통령을 본인 손으로 뽑고 그동안 그 권력 핵심에 있든 어떻든 어땅의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주축이었는데 본인 손으로 탄핵을 했다는 것은 이유에 어떻든 그것은 같이 당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저는 두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의 길을 아주 복잡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뭐 쉽게 좋게 말하면 정계 재편이고 또 무슨 뭐 대혁명이다 뭐 이런 좋은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새로운 줄서기고 새로운 이합 집산이고 새로운 패거리 형성이거든요. 나쁘게 표현하면 그런 과정으로 지리멸멸하게 흩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직후에 새누리당이 이제 아주 국민으로부터 그때 17대 총선을 바로 눈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하고 아주 상황이 유사합니다. 그때 새누리당이 이제 거의 멸망할 것이다 이런 여론이 형성됐는데 박근혜 그때 대표죠. 대표가 이제 천박 당사를 옮기고 하면서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 측면에서 지리멸멸해가지고 분산해버릴 가능성이 있지만 또 어떤 리더십이 나와가지고 또 새롭게 그거를 만들 수도 있고요. 세 번째 가능성은 이제 반기문 총장이 문제인데 반기문 총장이 들어오는 것이 새누리당의 진로의 큰 분기점입니다. 반기문 총장이 들어와가지고 이분이 만약에 당 바깥에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이쪽에 친박은 빼고 일정한 부분을 흡수하려고 하면 당은 친박과 비박으로 나눠지는 거고요. 이분이 어떻게든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 규합해가지고 공동 세력으로 만든다면은 또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크게 세 가지의 가능성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헌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뭐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지금 촛불 민심도 그렇고요. 또 헌법재판소장이라든지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십니까? 예, 이 헌법재판소 이 탄핵 심리와 탄핵 결정에 관련해서 두 가지 국민들이 관심이신데 하나는 시기의 문제와 네. 하나는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문제에 관심이 네, 계신 것 그렇겠죠. 아니겠습니까? 자, 첫째 그 인용이냐 기각이냐 내용을 놓고 국민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것은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대부분 성향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수 성향이 이제 많다라는 것인데 사실 지금 이 광장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또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을 놓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판관들이 보수 진보 성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노무현 탄핵 사건 때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법 위반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기준이 들어있거든요. 그 중대성이라는 기준을 5가지를 열거되는데 그것은 뭐 차치하고라도 그 전체를 흐르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이 자유민주 질서를 수호하고 그다음에 국정을 믿음직스럽게 운영할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한 그런 신뢰를 상실한다면 그 법 위반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파면이다라고 그렇게 노무현 탄핵 사건 때 정리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4% 5%까지 떨어져 있는 것은 이미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리라고 하는 믿음을 국민으로부터 신뢰한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은 재판관으로서 자기 자신들이 양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또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99% 증명이 가능한 것만 공소장에 기록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또 시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헌재가 이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기록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살펴봐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인용하기로 말하면 가장 중대한 헌법과 법 위반 한 가지 사실만 증명을 해도 이것은 파면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아하, 예. 사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예상해보기를 아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기 전인 1월 30일 이전에 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헌재 최고위 사법기관인데 이 기관이 권위상 9명의 헌법재판관에서 한 명으로 빠진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아마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1월 이전이고 두 번째 예. 가능성이 아마 대통령이 4월 퇴진을 받아들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선다면 이 탄핵을 한 실익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4월 이전인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인 3월 이전 이런 정도의 결론을 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 국민이 그런 속도까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법리적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도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리라 믿습니다. 네,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네,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셨는데요. 저는 그 반대 의견을 갖고 있어요. 예. 그 간단하게 말하면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상식에 근거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헌재 심리라는 것은 굉장히 규정이 이 절차가 정해져 있고요. 간단히 추격하면 이렇습니다. 사실 심리와 그다음에 또 이 헌법 위반 심리 두 가지가 돼 있는데 사실 심리는 뭐냐면 그 소추안에 열거된 13가지 범죄 행위가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뇌물죄를 진짜 저질렀느냐, 네네. 그다음에 그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말로 그 사람들을 죽게 만들어서 생명권을 보호하지 못했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심리를 확정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해놓고 두 번째 단계로, 그래야 두 번째로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첫 번째가 단계만 두 번째는 못 넘어갑니다. 네네. 두 번째 단계는 뭘 하냐면 자, 이것이 죄가 됐다. 치자 이거예요. A는 죄가 되고 B는 죄가 안 되고 C는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것이 탄핵 사유에 해당되느냐. 죄는 지었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을 했지만 이것이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대통령을 파면할 사유에는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탄핵할 사유가냐? 두 가지를 이렇게 심리하게 됩니다.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 문제는 제가 간단히 말하면 저는 야권이 소추안을 만들 때 그거 넣는 거야 뭐 그게 자유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많은 사안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뇌물죄나 세월호 사건 같은 거죠. 뇌물죄 같은 거는 앞으로 물론 헌재가 결정하기 나름이지만 꼭 그 법원의 판단, 검찰의 판단을 따를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뭐 이쪽에서 무죄 주장을 하고 계속 주장을 하게 되면 자칫하면요. 법원의 판단까지 보고 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사실을 확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 세월호 사건 같은 것도 정말로 복잡하고 사실 심리에서 복잡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6개월 이제 180이라는 훈시 규정이 있는데 180 안에 뭐 되면은 빨리 종결되겠죠. 예.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오히려 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헌재 심판이라는 것은 헌재 재판관 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인격과 권위를 걸고 본인의 의사를 거기에 적게 돼 있습니다. 표결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본인의 의사를 다 적게 돼 있는데 하나하나의 사건, 총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묶어서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적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럼 야,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5개는 하지 말고 우리 5개만 하자.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럼 나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럼 나 의견 없음. 이거 못 합니다. 이건 역사에 남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네. 네. 과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지금 두 분에게도 상당히 좀 다른 부분들이 일부 예. 있었는데요. 앞으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